개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발생했던 군인들의 변란입니다. 자, 이모년의 군인들의 변란, 군인들이 왜 변란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1882년 당시에 통리계모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개화정책 가운데 군대 개혁이 있었죠. 그때 군대 개혁하면서 뭘 만들었더라? 그렇죠. 별기군을 만들었죠. 그 별기군을 중심으로 해서 신식군대를 양성을 하다 보니 구식군인들에 대해서 차별대우가 발생합니다.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이를테면 월급을 1년 이상 안 줬다든지 1년 만에 주는 월급에 뭐 쌀과 겨, 썩은 쌀 이런 게 막 섞여 있다든지 이런 거를 월급이라고 받고 1년 만에 받고 구식군인들이 매우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났던 구식군인들이 와장창 몰려서 당시 왕과 왕비가 있었던 이곳 창덕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깜놀한 중전밀씨가 서두로 궁궐을 빠져나와 순식간에 충청도 충주까지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조선에 이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이때 조선의 민중들과 군인들은 과거 서양 오랑캐들과 전면적으로 수교를 거부했던 흥선대원군을 떠올리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구식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왔죠. 무엇의 상징이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상징이죠.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오면 개화 정책이 중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흥선대원군을 다시 모셔온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 창덕궁 등이 습격을 당합니다. 일본 공사관은 왜 습격을 당했죠? 별기군, 당시 구식군들의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던 별기군의 교관과 이 별기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던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자마자 모든 개화 정책을 다 중단시키고죠. 그래서 당시 구식군인들의 차별대우의 상징이었던 별기군 폐지, 그 다음에 이영으로 축소되었던 신식군대를 오군영으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이때 숨어 있었던 민씨일파들이 이제 정치적인 회복 혹은 정치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되죠. 어떻게 정치적인 반격을 할 것이냐? 청나라를 불러들입니다. 이때 자기네 민씨일파 힘만으로 정치적인 회복이 되지 않자 청나라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 군대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뭐 흥선대원군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군대에 의해서 당시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납치당하는 사건은 대단히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 구식군인들의 변란은 마무리가 되어버리고요. 반란을 최종 진압했던 청나라가 결정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 대해서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각종 고문들을 파견합니다. 고문이란 보통 한 어떤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는 분들을 보통 고문이라고 하는데 내정 부분에 그리고 외교 부분에 도움 역할을 하는 마젠창, 멜렌도르프와 같은 이런 고문들이 각각 파견되는데 사실은 고문이 와서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마젠창 혹은 독일 사람이지만 사실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새로운 무역에 관련된, 교역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인데요. 이 무역장정의 주요 내용을 쭉 보면 제1조부터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의 북양 대신 청나라의 신하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조선의 국왕이 대등한지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대등한지위. 한 나라의 왕을 자기의 나라에 신하하고 똑같은 레벨을 맞춰버리는 거죠. 그만큼 조선을 자기들의 아랫단계 국가로 설정을 해버린 거죠. 제4조, 행상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허가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허가서를 받으면 얼마든지 내지 행상이 이게
포시블, 임포시블, 포시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 상인들이 지금까지는 거류지 혹은 조계, 개항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장사를 했었는데 이제 무엇이 가능한 거죠? 내지에 본격적인 상업적인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마지막 제물포조약입니다.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을 주도했던 조선과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던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인데, 일본은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선 측에게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그리고 일본인 관리 등의 안전 문제가 연재된다며 너희들 조선 군대는 못 믿겠으니 우리 군대가 직접 일본 공사관 내에 주둔하면서 일본인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 군대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주둔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권 국가인 조선 땅 안에서 외국 군대인 일본군의 주둔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심화합니다.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심하게 진행할수록 조선의 개화 정책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계속 개화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화 정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급진기합파들, 빨리빨리 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놈의 청나라 때문에 우리 개화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판단했던 개화 정책은 날이 갈수록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와중에 때마침 1884년 청나라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른바 청푸전쟁의 시작이죠. 청나라가 프랑스하고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군의 절반 이상을 절소시켜서 청푸전쟁에 투입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군대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청나라의 힘이 확 줄어든 상태인 거죠. 이번 기회를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급진기합파가 일본의 군대를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본의 군병력 동원을 전제로 해서 뭔가 사건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곳은 우정총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정총국, 뭐 했던 곳일까요? 우정총국은 우편사물을 받던 근대적인 시설물이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근대적인 개념의 우편사무가 본격적으로 시도됐던 거죠. 그게 언제냐? 1884년에 드디어 이 땅 조선에도 우정총국을 마련하여 근대적인 우편사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이곳에서 우정총국의 오프닝 파티, 즉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죠. 바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우정총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파티가 열리고 음악이 나오고 댄스가 열리고 술들이 오고 가는 그 와중에 갑자기 칼을 든 검객들이 들이닥칩니다. 정변이 발생한 거죠. 갑자기 이곳에서 발생했던 정변으로 당시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민씨들 여러 명이 목숨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비명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민씨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개화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급진개화파 세력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게 됐던 거죠. 당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정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급진개화파, 이른바 박영효, 김옥준과 같은 젊은 층들은 일본의 군사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당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꿈꿨었는데, 창덕궁을 빠져나와 궁궐 밖에 머물고 있었던 고종과 민비 등을 협박하여 급진개혁파는 14개 부분에 걸친 개혁정강을 발표합니다. 이 개혁정강이 갑신정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에 해당되는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조 개혁정강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청에 붙잡혀갔던 흥선정원을 돌아오게 한다. 청에 대해서 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뭘 말하는 걸까요?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고 있고 청나라가 마치 조선을 통제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청나라의 종주권,
부인하는 거죠. 사실 흥선대원군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든과는 무관하게 조선의 정치를 대표했던 사람이 청나라에게 붙잡혀간 것 자체가 대단히 국가적인 굴욕이라고 그랬죠. 그분을 되돌아오게 하고 이 청나라하고 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1항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제2항,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문벌을 폐지하는 특정 가문과 어떤 학파 혹은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집단적인 어떤 특권 등을 폐지하고 평등을 제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한다고 했죠. 이른바 인민평등권의 확립. 조선의 모든 인민들의 사회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겠다. 무슨 사회를 주장하는 거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평등한 사회, 즉 근대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편 세 번째, 지족법을 개혁합니다. 지족법은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자가 땅지, 다음에 세금조,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토지세.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세 문제, 땅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재정비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급진개혁파 없이 토지에 대한 세금의 문제를 재조정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 백성들의 부담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한편 12항, 모든 국가지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자, 국가지정이 모두 호조를 중심으로 가져간다. 사실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에서 이제 배울 내용인데 조선시대에는 국가재정이 여러 관청별로 각각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진개혁파는 각각 여러 관청별로 운영되고 있었던 재정을 호주에서 재정을 일원화라고 하는 게 뜻이 뭐죠? 하나의 원리라는 뜻이죠. 재정을 오로지 호주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관리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재정의 개혁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항,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한다.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어디에요? 의정부. 자, 의정부에 모여서 뭘 하죠? 정치상의 명령이나 법령을 의결한다. 정치상의 명령을 다른 말로 정명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이 의결의 주체가 누구죠? 의결의 주체가 의정부에 모여든 대신과 참찬입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면 임금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정치상의 명령, 즉 정령이나 법령을 의결하는 주체가 대신과 참찬인 그러한 나라. 그렇다면 이 의정부는 사실상 무엇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내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임금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내각처럼 구성되어 있는 의정부에서 정령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정치제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죠. 13항과 2항. 왜 그렇죠? 13항은 정치적으로 근대지향에 근대적인 정치 운영은 뭐죠? 민주주의적인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제와 같은 그런 정치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13항 중요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근대 사회의 핵심은 뭐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노력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정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갑신정변은 최초로 우리 역사 중에서 근대 사회를 지향했던 정치운동이었다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최초로 근대 사회를 지향했다는 측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입헌군주제를 시도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점. 그래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급진개혁파는 14개조 개혁정강을 통해서 이제 조선이 근대화가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엔 또 누가 개입하냐면 보수파였던 민실파가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때와 마찬가지로 민실파로 누구를 불러들이냐? 청나라를 불러들입니다. 불행하게도 불과 3일 만에 외부로 나갔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다 복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는 원래 약속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도와준다는 말만 믿고 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혁파는 결국 3일 만에 돌아온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괴멸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급진개혁파 그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등등의 이 젊은 급진개혁파들 목숨을 건지기 위해 결국 일본으로 모두 다 망명해 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근대화되고 있었던 조선이 근대화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들과 그다음에 조정 내에서 이 젊은 층 급진개혁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됨으로써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리고 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신정변 자체가 최초로 무엇을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근대사회를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로 근대국가 지향의 정치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 최초로 지향했다고요? 입헌금지를 시도했다는 측면,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지향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또 한계도 있었죠. 무슨 한계가 있었냐? 이 갑신정변에 수많은 조선의 민중과 백성들이 함께 동의하고 참여했으면 훨씬 더 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컸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소수 지식인 중심, 김옥균, 박용효 같은 사람들만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다 모두 함께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혁에 불과했다는 한계. 결국 개혁이 3일 만에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또한 자기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힘을 길러가지고 개혁에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지나치게 일본의 외세에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함으로써 3일 만에 모든 게 게임이 오버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다음 결국 누가 조선에 대한 입김이 훨씬 더 커지는 걸까요? 그렇죠. 청나라가 훨씬 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82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요?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84년 갑신정변 이후엔 역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청나라가 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성조약, 일본은 이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자기들이 피해자였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상금을 챙겨가죠. 중요한 건 텐진조약.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텐진조약이죠. 그 텐진조약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의 양국군대가 모두 철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괜히 불필요하게 양국군대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 자체를 이 두 나라도 원치 않았던 거죠. 결국 청나라와 일본군 모두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 어떻게 한다? 사전에 서로에게 통보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조선 파병할 때 서로 사전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뒤에 가서 배울 얘기겠다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이는 이른바 청일전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사전 통보 조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청나라의 지독히도 강력한 내정난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고종은 청나라 세력을 견제할 만한 또 다른 힘을 찾아봅니다. 그게 고종이 누구하고의 손을 잡아가지고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막아보려고 시도하냐면 러시아하고의 협약, 러시아하고의 비밀 협약을 통해서 이 청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약화시키고 완화시키는 이 청나라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때 러시아가 이제 북쪽에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영국이 나타납니다. 이놈의 영국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있었던 나라였었는데, 바로 이곳 한반도를 통해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시도하자 여수 앞바다에 있었던 검은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1889년. 목적이 뭐라고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러시아를 불러들인 것은 러시아의 남하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던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불러들였더니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이제 영국까지 한반도 정세에 관여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일본이 되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였죠? 러시아를 불러들였더니 이번엔 또 누가 나타났나요? 영국이 나타납니다. 영국이 나타나가지고 검은도에 대한 불법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가 청나라, 일본, 영국, 러시아 등등등 세계 열강들의 각축전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칫 이러다가 조선이 완전히 그냥 폭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일 사람이었던 부트러, 그 다음에 최초로 해외여행, 특히 유럽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던 우리 유길준 선생, 이런 분들이 조선의 중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인 혼란한 여러 가지 열강대 대립관계 속에서 대외적인 중립을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국이 갑자기 검은도를 점령하고 조선의 중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모군란이 끝나고 갑신정변이 끝나면서 청해 내정 간섭이 매우 심해지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시기가 갑신정변 직후에 나타난 변화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개화 정책을 펼쳤는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주요 지역이 어디죠? 전라도죠. 호남지방. 호남지방에서 일어났던 대대적인 농민운동의 현장까지 가봐야 되는데 참 이거 전라도까지 언제 가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